네, 누구보다 쉽고 똑똑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달달한 비급살롱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급살롱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자, 상반기가 끝나가도 디지털트가 1주년 개국을 맞아도 비급살롱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보험과 재테크 노하우 함께 챙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까지는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돈과 인생의 비급에 대해서 전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봤습니다. 첫 번째 비급과 함께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비급살롱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급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비급은 정부 지원금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금, 지금 25만 원 등등등등 지금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해하는 부분은 이런 지점 이죠. 내가 얼마나 받아갈 수 있느냐, 나한테까지 해당이 되는 내용이 맞느냐, 자, 그런 고민들 오늘 또 꼼꼼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또 오늘의 주제잖아요. 어떤 지원금들을 우리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원금에 대한 문의가 요즘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원금이라고 하면은 좀 차상위 계층이나 아니면 사회적 소외 계층이 받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조금 그런 쪽으로 편향된 제도가 있었다면은 요즘은 좀 보편적이거나 조건을 따져가면서 혹은 지역이거나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금이 사실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원금에 대해서 정부가 주는 지원금을 단순한 복지로 보실 게 아니라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전략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제도별 조건, 사례들을 좀 천천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현실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부는 매년 출산, 주거, 청년 구직과 같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지원 사업을 매년 300건에서 500건 정도를 사실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중 절반 이상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해당이 되지만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만큼 정보의 격차가 좀 크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정보의 격차를 줄이는 시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지원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는 방법에 첫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정부가 지원금을 정말 대폭 늘리려는 움직임들이 저희가 정말 많이 확인하고 있죠. 그런 만큼 나는 얼마나 많이 받아갈 수 있느냐, 요거 오늘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금을 정말 많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일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전문가님. 이상은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지원금 제도 예산을 늘려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부터 이제 지원금을 주는 형태도 바뀌었다는 게 좀 눈에 띌 만한 특징이에요. 이전까지 국가가 좀 일시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생활을 보조하는 형태였는데 점차 생활 지원 중심으로 지원금 지급 방식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시기가 아니라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교하게 설계된 지원금 제도로 이제 수십 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출산율 관련해가지고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첫 아이를 출산하면 200만 원, 부모급여라고 해가지고 이제 0세에서 1세까지 될 때까지 총 1,800만 원을 지급을 해주고요. 이제 8살 때까지 될 때까지 매달 10만 원씩 96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청년에게는 이제 월세 지원이라던가 이제 구직 수당, 면접 지원금 등 이제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들이 있고요. 중장년층들에게는 뭐 이제 돌봄 지원이라던가 간병비 지원, 뭐 이제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별로로 자체 예산들을 들어서 청년부, 그러니까 지역 청년, 신혼부부, 소상공인까지 맞춤형 지원금을 좀 만들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지원금이 쏟아지고 있는데 결국 몰라서 못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이죠. 오히려 누가 더 먼저 정보를 확보를 하고 내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신청하느냐에 따라 1년에 몇백만 원씩 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고 이런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이제 정책 지원금은 실질적 좀 전성기 시대라고 될 수가 있는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정보를 빨리 확보하느냐 이 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보 싸움의 실로 더 커질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진짜 공감이 돼요. 저도 정부 지원금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는 있지만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정보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들이 또 많은 것 같거든요. 저희가 또 손해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확인하고 신청까지 이어지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지원금이라는 내용을 검색을 했을 때 찾아볼 수 있는 지원금이 연간 300건에서 한 500건 정도 현재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책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 지원책을 더 늘리느냐 줄이느냐에 대한 거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도 약 500건의 지원금이 존재한다는 거를 좀 기억해 보시면 내가 받는 지원금은 이때까지 없었는데 왜 이런 제도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좀 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내용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먼저 일반인들이 이런 지원금들을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먼저 알아보셔야 될 거는 자가 진단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급여가 많거나 아니면은 출산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지원금이 없거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공문이 500여 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누가 지원금을 내 통장에 넣어주진 않죠. 내가 자가 진단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에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공문들은 통상 지원 기간이 일주일 혹은 3일, 2주 특정한 기간 동안만 지원을 받고 그 지원을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시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내 자가 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포인트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24 같은 포털에서 맞춤형 복지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본인의 연령, 소득, 거주지, 그리고 가족 구성에 따라서 지원하는 목록이 자동으로 좀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귀찮다라고 하시면 정부 사이트를 조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셔서 나에게 맞는 지원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간혹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가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낙심을 하고 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복지로나 정부24 같은 정부 사이트를 통해서 자가 진단을 통해서 언제든지 조회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의외로 많은 제도가 소득이 아닌 나의 상황별로 지원금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지원 조건에 해당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두드리다 보면은 또 열리는 길이 생깁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방금 화면에서 보였던 복지로라든지 정부24 같은 포털 사이트를 이용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건도 생각보다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추이는 아니래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네, 정부가 매년 수백 가지 이제 지원금을 내놓고 있고 실제로 수급 조건도 예전보다 훨씬 완화됐지만 이제 현장에서 이제 지원금이 있어도 좀 못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이걸 금리나 약간 물가에 좀 비유하자면 이해가 쉬운데요. 예를 들어 정부가 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받기 좋게 만들었다고 한다라도 이제 그 대출 제도를 몰라서 신청 못하게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원금도 똑같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사람들이 그 제도를 이제 뭐 찾는 방법이라던가 이제 찾아도 조건이 헷갈리고 공문을 보더라도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해석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찾아서
내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도 나랑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어렵다고 이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대부분 이제 지원금이라고 한다면은 뭐 기초수급자라던가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받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정책들은 그러지는 않아요. 청년이면 뭐 청년, 신혼부부면 신혼부부, 무주택자, 출산가정, 그리고 심지어 직장을 다니면서 월 200만 원, 월 250만 원 정도 버는 뭐 청년이라도 평범한 근로자도 충분히 대상이 되는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정보에 대한 체감거리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같은 정책도 누군가는 복잡하다라고 말을 하고 누군가는 이건 꼭 받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 정보 사이트를 들어가 가지고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지원금은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이렇게 갈리는 시대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우리들도 사이트를 자주 바라다 보면서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준비된 자가 또 지원금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죠. 저희가 어떤 상황일 때 이런 제도들을 알아보면 좋을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지원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지원금이 다양하게 나올 때는 나에게 해당되는 지원금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특히 지금은 단순한 소득 기준을 넘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출산, 청년 여부, 현재 본인이 일을 하고 있다, 없다에 대한 기준, 무주택 여부, 지역 거주지에 따라서 상황 기반으로 기준을 두고 지원금은 다양하게 열리는 시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뚜렷하게 관심이 있었던 지원금들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서울시의 지원금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열렸던 청년들이면 이제 40시간 이하의 거주 청년 같은 경우는 또 6개월 동안 일정 금액을 나눠서 지원해주는 지원 제도도 열렸었고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제도는 지자체별로 또 지원금이 또 있다라고 저는 좀 볼 수 있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거주를 3년 이상 하고 있고 그리고 24세 정도 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청년 지원금 제도가 또 별도로 있기도 하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2인 이상 출산 가정 같은 경우에는 동백전이라고 해서 정책성 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학원이나 독서실, 도서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지원금들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예를 들어 대학생이고 근로를 하지 않는데 이런 지원금은 없을까요? 라는 문의도 사실 좀 많이 왔었거든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공부를 아주 잘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형태로 장학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히 공부를 못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대학생들도 지원금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원 제도가 연간 500개가 쏟아지기 때문에 내 상황을 열심히 파악을 하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지원금은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준비하는 속도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금 공문이 나왔을 때 내가 그 조건들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맞는 공문들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신청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지원금이 쏟아져 나오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우선은 움직여야겠습니다. 저도 네. 빨리 한번 움직여 보겠고요. 자, 근데 아까부터 저희가 빨리 움직여라. 왜냐하면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지원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수치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지원금 신청률이나 활용률은 점차 올라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전체 제도수에 비하면 여전히 체감도는 좀 낮은 편이거든요. 지금 복지로나 정부24 같이 각 지자체 통해 안내되고 있는 생활용 지원금 2025년 상반기 기준 약 거의 1,200여 건이나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 국민들이 인지하고 신청한 비율은 45에서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특히 청년수당, 청년 월세 지원, 부모급여 같이 이제 홍보가 많이 된 일부 제도는 70% 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이제 지자체 특화형 제도라든가
단기 공고용 사업들은 여전히 신청률이 30%채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4월 기준으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이제 접수 개시는 3일 만에 이제 조기 마감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지만 같은 시기 이제 충남 지역에서 주거비 지원 사업의 예산 소진율은 40%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격차는 정보 접근성, 이제 뭐 신청 기간 인지 여부라던가 조건에 대한 오해에서 좀 비롯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기회가 더 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 기회의 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정부 지원금 한번 살펴볼 텐데 이번에 좀 바뀌고 있다라고 하죠. 이전에는 이 소득 조건에 맞아야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맞춤형으로 어떤 상황에는 나도 적용되는 순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많이 바뀌고 있대요. 자, 그러면 지원금 제도가 좀 바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정부가 주는 지원금 제도는 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나요? 네, 지금의 정부는 지원금 제도가 구조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중심의 단순한 현금 지원이 주어졌는데요. 지금은 상황별, 연령별, 지역별로 세분화된 맞춤 제도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 급여는 무조건 0세에서 23개월의 아이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제도고요. 청년 수당은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 청년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소득 얼마 이하만 가능하다는 정량적인 측정이 아니라 출산 여부 혹은 근로시간, 거주지와 같은 생활 중심의 상황별로 바뀌었다라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운영 주체가 매우 다양해졌다는 건데요. 중앙 정부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대전시, 성남시, 부산시와 같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도 지원하는 제도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청 방식은 과거의 오프라인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대부분의 신청 방식이고요. 정부 24 복지로를 앞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여기서 맞춤형 검색에서 자격 확인을 눌러보시고요. 온라인 신청까지 한 번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는요. 과거에는 한 번에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에서 지금은 정기적 지원 제도로 좀 바뀌고 있다는 게 좀 눈여겨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급여는 월 100만 원씩 1년간 지급을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아동수당은 8세까지 월 10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앞서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금방 동이 났죠. 근데 꼭 참고를 해 두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좀 강조를 드리는데요. 무려 2년간 매달 20만 원씩이나 지원하는 구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각 지자체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처럼 지원금 제도가 한 번에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는 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늘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급여로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금으로 지원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너무 또 공감을 하다 보니까 순간 좀 들어갔는데 제가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단발적으로 한 번 딱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주는 지원금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요. 또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번에 정권이 좀 바뀌면서 지원금이 확대가 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자, 그렇다 보면은 정권의 임기가 또 5년이기 때문에 향후 한 1, 2년이 아닌 5년까지 봤을 때 우리가 좀 미리 변화들을 주목해 볼 만한 지점들이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따로 또 있을까요? 네, 이제 정부의 이제 정책 방향성에 봐서 가장 골칫거리들을 약간 해결해야 하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키워드를 좀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뭐 이제 출산이라던가 고령화, 이제 지역 균형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현금을 주더라도 이제 출산 육아 지원에 있어가지고 더욱 강화하는 방향성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부모 급여는 단계적으로 이제 또 지금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것도 상향 조정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자체별로도 뭐 출산 축하금이라던가 이제 산후 건강 관리비 이런 지원금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편이에요. 이제 청년 지원에서도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무주택자라던가 미취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저소득층 중심으로 뭐 월세 지원이라든지 구직 수당이라든지 면접 지원비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특히 청년들 정책 핵심 수요층으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주거와 일자리 이런 거 관련된 맞춤형 제도가 더 촘촘해질 예정입니다.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할 흐름이 고령층 지원의 확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노인 돌봄 비용이라던가 간병비, 이제 기초연금 같이 연계된 지역형 지원금 등이 신설되거나 이제 확대되고 있고요. 이제 지방 소멸 대응을 이제 대비해 가지고 귀촌, 귀농 이런 정착 지원금도 정책적 우선순위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 정부 재량 예산 집행 비중도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는 정부 24나 복지로뿐만 아니라 지자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해야 이제 그렇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많아질 예정이에요. 또한 신청 방식도 예전에는 직접 뭐 내가 찾아가 가지고 수기 작성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야 했던 반면에 이제 요즘은 간편 인증이란 걸 통해 가지고 자동 연계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요. 기존에 어려움을 느껴서 이제 신청하지 못했던 것들도 이제 집에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깔딱 해가지고 바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훨씬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앞으로의 정부 지원금은 단순한 복지 지원 차원을 넘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전략적 지원으로 바뀔 형태가 크고요. 제도가 많아지는 만큼 정보를 먼저 알고 움직이는 사람이 내 월 소득에 있는 생활비를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조적 차이가 바뀌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도 구조적인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들의 이름들을 좀 들어봅시다. 지금 대표적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체크해야 할 이 밀착형, 생활 밀착형 제도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추천해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청년에 대한 지원금 제도가 너무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청년을 좀 넘어버렸기 때문에 지원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청년의 나이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군대를 갔다 왔으면 좀 기준이 좀 달라지는데요. 만 36세까지를 청년으로 보통 많이 기준으로 삼고요. 네. 군대를 이제 면제받았거나 특수한 경우가 있다면 대부분은 만 34세까지가 청년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청년에 대한 기준은 잡아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원금이라고 하면 나라에서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 돈을 썼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지원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출산이나 고령화나 아니면 도농 간의 격차에 따른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청년으로 살고 있는 20대, 30대 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월세라든지 생활비 혹은 대학교를 다닐 때 학자금으로 대출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앞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청년 지원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 세대로서 네, 좀 억울하지만 요즘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군인들은 전역할 때 한 2천만 원 정도 모아서 나올 정도로 그것도 하나의 청년 지원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이 청년분들이 사회에서 나와서 해야 될 역할들이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막강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인구 구조의 연령층이 아닌가 해서 지원 제도를 좀 많이 펼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체크해 봐야 될 지원금은 청년 지원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청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 전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삶을 살다 보면 의, 식, 주 이 세 가지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정부에서 옷을 사주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 중에는요. 주거비에 지원할 수 있는 월세 지원금 제도 신청 기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통상 매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공문이 나오고요. 그 뒤부터 약 24개월 정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4월에서 6월은 청년 월세를 한번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생활비, 지역 맞춤형 지원금이 좀 대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두 번, 세 번 좀 강조드렸던 것 같아요. 무주택 청년이면 월세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 50만 원씩 300만 원 정도 근로자들한테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물론 이 지원 제도 안에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10만 원을 별도로 저축하는 또 저축 지원 제도도 있으니 좀 확인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지원 제도 같은 경우는 지자체마다 신청 시기와 방식이 달라서 선착순으로 굉장히 빠르게 마감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비와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청년 도약 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6개월간 지급되는 제도고요. 대부분은 중소기업 근무자거나 단기 근로자 그리고 프리랜서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가 대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이 아니라면 꼭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면접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청년 동행 카드라고 해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지원 제도는 실질적으로 현금성 지원 제도로 저희가 분류되고 있고요. 경기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활동지원금, 교통비 지원금으로 제공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천, 광주, 용인 같은 경우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취업 장려금을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여기도 역시 주거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복지 포털을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릴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생활 밀착형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통신비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거나 아니면 장애인, 다자녀 가정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 월 10,000원에서 최대 26,000원까지 통신비가 감면이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자동으로 감면되는 게 아니라 꼭 내가 신청해야지 감면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지원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결국 핵심은 얼마나 아느냐 그리고 얼마나 준비했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제도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떻게 구조를 이용을 해서 나에게 맞는 조합을 하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고 나에게 맞는 지원금이 혹시나 있나라고 하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선은 청년 지원금을 꼽아주셨네요. 방금 말씀 중에 4월부터 6월에 이러한 지원금에 대한 형태가 많이 나온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6월이 지금 이번 주밖에 남지 않았죠.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청년분이 계신다면 행운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이 모든 상황에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 없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비급도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비급 이어가겠습니다. 자, 정말 이어가죠. 아까 정부 지원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좁혀서 사업자 정책 지원금을 또 준비해 오셨네요. 생각보다 사업 그리고 창업을 크고 작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사업자 정책 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내용부터 배워보면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아무래도 온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금이라면 사업자도 우리 국민이고 세금을 내고 있는 하나의 주체적인 국민들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나라에서 사업을 위한 지원금들도 존재합니다. 그 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포인트로 잡고 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우선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지원금 항목부터 좀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SOJT라고 하는 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 만약 내 사업장에 1년 이상 4대 보험을 내고 있고 직원을 고용을 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도전해 볼 수 있는 지원금인데요. 신규 채용을 만약에 더 하게 되면은 직원마다 사업주가 SOJT라는 지원금은 직무 교육을 함으로써 그 직무 교육에 대한 훈련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은 이 제도가 20년 정도 전부터 있었던 지원 제도인데요. 많은 사업 현장에서 대표님들한테 여쭤보면 그런 제도가 있었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다소 작은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제도만 잘 활용하셔도 최소 500만 원 정도의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고정비를 좀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많이 알려진 사업화 자금과 마케팅 자금에 대한 전략을 좀 다룰 건데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기관을 통해서 시제품을 제작을 하시거나 온라인몰을 구축을 하신다거나 브랜드 홍보, 유통 채널 입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조금 적은 리로 좀 융자를 해주는 구조인데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어떤 기관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의 핵심이 될 주제는 바로 정책 자금의 다기간 중복 활용 전략입니다. 많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책 자금이라고 하면 한 특정 기관에만 지원을 하시고 다른 기관들은 지원해 볼 엄두를 좀 많이 안 두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오해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신청 목적과 심사 기준이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여러 기관을 동시에 설계하고 병합해서 정책 자금도 전략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기술보증기금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술력이 있는데 기술보증기금의 자금을 실행을 했다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줄여서 중진공이라고 하는데요. 중진공 자금은 지원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기관을 다 도전해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농업을 한다라고 하면 농업신용보증재단과 같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더 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렇게 기간별 조건과 목적에 따라서 본인이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사업 자금을 조합해서 자금의 유동성을 극대화해서 실제 전략과 사례까지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정책 자금을 단일 항목이 아닌 설계 가능한 하나의 작은 포트폴리오로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중복적으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 아까 정책기관 보니까 여러 기관에서 신청기관이 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복적으로도 받을 수 있고 신청기관도 너무나 많고 우리가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더 못 받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자금을 잘 받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실제로 정책 자금을 이제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자금이 뭐 이제 자료들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준비해가지고 기관에다 제출을 해도 부결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지 오늘 꼼꼼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두 가지 관문들을 좀 통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심사기관에서 보는 정량적인 평가가 있고요.
또 정성적인 평가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것들을 말을 하는지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정량 평가는 뭐 이제 쉽게 말해서 신용도라든가 매출, 이제 부채 비율, 재무제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 수치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이제 정성 평가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사업 계획서, 이제 대표자가 얼마나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 이 역량이라든가 이제 시장 분석처럼 서류 자체에서 뭐 어느 정도 분석 데이터는 이제 보여질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내가 분석을 하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나 잘 벌어들일 수 있는지 이런 지표들을 내가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거죠. 이제 정량적인 부분부터 좀 더 설명드리고 갈게요.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재무제표가 내 사업의 건강검진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건강검진표를 토대로 신용보증기금이라던가 중소기업진흥공단처럼 자금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매출 흐름, 부채 비율, 뭐 세금 체납 여부, 카드 매출액 같은 수치를 굉장히 꼼꼼하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장부를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귀찮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더욱더 꼼꼼히 신경 써서 정리를 하고 신용 등급을 일정 부분 수준 이상으로 유지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뭐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도 단순히 납세 의무를 넘어서 내 사업의 신뢰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체납되지 않게끔 내가 세금을 밀리지 않게끔 이렇게 내는 것들도 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도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정성적인 항목들, 즉 사업 계획서가 이제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정책자금 심사 담당자는 이제 가장 먼저 보는 것들이 이 사업 계획서예요. 이 사람이 돈을 받고 어떻게 쓸지 이런 계획표들이 있어야지 그냥 내가 이 자금 받으면 그냥 마케팅 비용으로 쓰려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빌려주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짚고 넘어가지 않아서 내 정량적인 지표가 잘 나오더라도 부결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에 자금의 용도라든가 이제 계획, 현재 사업의 수익 구조, 앞으로의 매출 목표, 경쟁 업체 분석까지 좀 담겨져 있어서 심사자 입장에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자금이 발생이 되면은 이렇게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자금을 신청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됐을 때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라는 사용 계획서, 얼마의 매출 상승이 기대될 수 있는지 연결돼야죠. 이게 없다면 아무리 매출이 높고 신용도가 좋더라도 승인받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구조예요. 결론적으로 정책 자금은 단순하게 신청만 해서 받는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량과 정성 두 가지 관문을 동시에 설계해야만 통과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자, 시작을 어디서 하면 좋겠냐라고 여쭤봤는데요. 정량과 정성 두 가지 또 말씀해 주셨고요. 두 가지를 같이 또 잡아야겠네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또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업계획서 이런 거 진짜 귀찮잖아요. 그래서 더 어렵고요. 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서 어떤 점을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써가면 그나마 좀 쉬울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전문가님, 사업계획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좀 잘 짜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 숙제같이 사업 계획서 이게 짜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사업을 하면서까지 내가 한 달 한 달 치고 월급 주는 것도 힘든데 사업 계획서까지 잘 짜여진 정말 각 잡혀 있는 셔츠처럼 만드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부 기관에서는 이제 정책성으로 내려온 예산을 무분별하게 좀 남발할 수 없는 입장도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서가 필수적인 서류는 아닌데요. 담당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다들 힘들고 우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똑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만약에 A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나의 영업이익과 매출, 현금 흐름에서 내가 이번에 융자를 받게 되면 어떤 사업에 사용할 건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있는 대표님과 그냥 와서 나 사업하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 대표님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물론 담당자에게 잘 보이고 내 사업을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요. 정말 대표님께서 정책 자금 지원금을 좀 받으시고 싶다면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스스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1년 동안 평균 나고 있고 그리고 매입 잡는 자료는 얼마고 영업이익은 얼마 정도 나는데 내가 현재 투자금을 5천만 원 정도 더 투자를 했을 때 이 투자금에 대해서 일부는 직원을 고용을 하거나 일부는 마케팅 비용으로 지불을 했을 때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에 대한 계획과 예측이 없다라고 하면 그 돈을 융자를 해주고 심사해주는 담당 기관으로서 담당자도 참 막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융자를 낸다는 뜻은 뭐냐면 단순히 힘들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정확한 비즈니스 모델로 매출을 일으키고 그 매출을 일으키는 돈으로 내가 나라가 도와주는 제도로 빌린 돈을 상환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사업 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홍보비로 저는 5천만 원을 다 쓸 거예요.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홍보비를 어떠한 채널에 집행을 할 것이고 직원은 어느 정도 연봉의 직원을 고용을 할 것인지 혹은 내가 가게 운영 경비에 월세라는 고정비가 나간다면 고정비 지출은 얼마인 건지 6개월 1년 단위로 현금 흐름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투자되는 금액 대비 영업이익은 얼마나 날 것인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아마 대표님을 만나는 담당 기관이 어떤 기관이든 간에 좀 납득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적인 내용으로 조금 짚어드리면 첫 번째는 자금 집행의 계획입니다. 단순히 쓰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현재 사업의 수익 구조,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마이너스 나는 사업에 도와줄 기관은 없습니다. 셋째는 자금 투입 이외에 6개월, 1년 뒤, 그 기준은 대표님들께서 정하시면 되는데요. 기대 성과가 없는, 미래가 없는 사업에는 이런 정책성 자금이 남발될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천에서 1억 정도의 내가 운영 경비가 필요한데 전액을 다 빌려줘라고 하는 것보다는 20, 30% 정도 되는 금액은 내가 대표님께서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 70% 정도 되는 금액은 정책성 자금으로 우리 기업이 J커브를 그리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미래성을 좀 어필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긍정적인 측면을 사업 계획서 쓰는 거는 좀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은지 조금 참고로 드리면요. 사업 계획서에서 나의 경쟁사라든지 레퍼런스하고 있는 사업 모델, 즉 내가 되고자 하는 사업 모델들을 좀 같이 분석을 하셔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러니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좀 같이 적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 자금용 사업 계획서는 나의 방향성과 무엇보다도 실행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얼토당토안하게 좀 장밋빛 미래를 적으시는 것보다는요. 객관적인 사실과 대표자의 의지를 같이 녹여서 어떻게 내 사업을 바꾸고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구조로 쓰시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서 쓸 때요, 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청사진을 잘 제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또 알아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할 때 사실 이 계획서 말고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신청 자료들이 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 자료들이 어떤 것들이 또 있나요, 전문가님? 네, 사업 계획서만 있는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자금이 나올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아무래도 내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죠. 내가 예를 들어 취직을 하더라도 내 스펙이라는 게 있듯이 이 회사에 있는 스펙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좀 정리해서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재무 관련 기본 서류들이 있어요. 최근 2, 3년간에 있었던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든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서 그리고 그리고 법인이라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같은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신용도라든지 매출 추이, 이제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은 이제 심사에서 감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사대보험 가입 확인서, 고용 현황 자료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이건 이제 고용지원금이라든가 청년 채용 연계 자금을 신청할 때 필수 자료로 요구되기 때문에 사전에 내가 챙겨두면 제출 단계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세 번째는 간단한 사업 개요에 있는 IR 자료인데요. 이건 필수는 좀 아닌데 심사 담당자가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이나 성격을 강점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1, 2페이지짜리 소개 자료가 있다면 내가 이거 자금을 신청을 할 때 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내가 세세하게 신경 쓰지 않아 가지고 탈락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자금 사용 계획서 초안입니다. 이제 정식 사업 계획서를 쓰기 전이더라도 내가 어떤 항목에 얼마를 쓸 건지 미리 정리해두면 지원 기관마다 양식만 맞춰서 빠르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집행 속도나 이제 승인 시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정책자금 심사는 당신은 준비된 사업자인가요? 이거를 묻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 서류만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훨씬 안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신은 준비된 사업자인가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정책자금을 신청을 할 때 사실 아까 보셨다시피 기관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타겟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어떤 기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지원자들을 좀 받는지를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정책자금은 단순히 신청을 하는 항목이 아니라 각 개인별 사업자별로 업종이나 업태 그리고 근로자의 형태에 따라서 좀 크게는 4단계 혹은 세분화한 다음에 한 6단계, 7단계로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기관들에게서 많이 보는 기준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좀 특징적으로 내가 비교할 수 있는 간단한 기준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직원 수입니다. 내가 만약에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5인 이상 고용을 좀 하고 있으시다면요. 소상공인 기준에서 범주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이용하시기보다는 이제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혹은 제조업이시라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은 좀 큰 기관을 좀 이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술력 또는 대표자님의 역량 혹은 경력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고 제조업이 살아야 나라의 경제가 아무래도 좀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 일관되는 정책성 방향은 아무래도 기관들이 제조업을 좀 많이 좋아한다는 건데요. 대표님들께서 만약에 정확한 기술에 대한 사용권인 특허라든지 상표권 아니면 경력이 명확하게 검증이 되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신용보증기금을 가시거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이용하시는 것보다는요. 말 앞에 그대로 붙어 있듯이 기술보증기금으로 좀 가시는 게 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제조업 위주의 정책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기술 하나는 자신 있다. 우리 기업은 이러이러한 대표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 기술보증기금을 좀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업종과 형태인데요. 사업의 업종과 형태가 식당이나 아니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 혹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이용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책자금을 잘 받기 위해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전략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핵심은 아무래도 이겁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평가는 결국은 담당 기관에서 건강검진표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앞서 한 2번 정도 나왔던 말인데요. 기업의 건강검진표는 말 그대로 재무제표입니다.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가 뭐야 라고 하면서 좀 어색하실 건데요.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가 있으시다면 매년 5월, 6월이 지나면 전년도, 올해가 아니죠. 전년도 사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내 사업이 얼마나 남고 매출은 얼마나 있는지, 지난 3년 동안 매출은 늘어났는지 아니면 매출이 좀 줄어서 사업이 좀 힘들어졌는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는 실제로 사업자가 신청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너무 잘 만들어 놨습니다. 컨설팅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제도가 정부 정책 지원금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조금만 번거로우시더라도 기관의 문을 두드려서 도와달라, 어떻게 하면 되냐, 적극적인 자세만 보이시더라도 담당 기관에 있는 담당자들은 적극적으로 아마 도와주실 거니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요. 대표님들이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 세금이 미납되거나 아니면 4대 보험을 미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거는 담당 기관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비법인데요. 오. 통장에 절대 영원히 찍혀서는 안 됩니다. 아하. 그거는 사업을 못하고 있고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자 통장에는 항상 영원히 안 되도록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관별 자금은 중복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재단 하나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제조업이라면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꿀팁을 들은 것 같습니다. 세금 안 내면 밀리면 큰일 나고요. 통장에 영원이라고 찍히면 또 큰일 나고요. 그리고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는 점, 이 세 가지 꼭 기억해서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원금 그리고 사업자 정책 지원금까지 배워봤고요.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모든 상황에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네, 이렇게 오늘 지원금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들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비급살로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